어머니, 다음 달 월급날부터 들어오는 돈 전부 제 계좌로 이체하세요. 그 말은 마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은 커피 맛이 괜찮네요. 와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어조로 내뱉어졌다. 목요일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부엌 식탁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내 아들 민우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그토록 잔인한 제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다. 녀석의 표정은 너무나 태연했다.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며 자신이 늙고 병든 노모를 위해 엄청난 효도를 베풀고 있다는 듯한 자만심마저 엿보였다. 마치 62살인 내가 평생 이 험한 세상을 홀로 헤쳐온 내가 이제는 돈 관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이라도 된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너머 아들의 얼굴을 응시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가 곧이어 수만 가지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의 눈동자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젖을 물려 키운 아이, 내 피와 살을 깎아 먹이며 키워낸 내 심장 같은 자식. 도대체 왜, 어째서 이 아이는 내 은행 계좌를, 내 삶의 마지막 보루를 완전히 통제하겠다고 입을 연 것일까? 나는 그 눈 속에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평온하고도 오만한 미소뿐이었다.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젊고 어리석은 자의 근거 없는 자신감만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오자 끓어오르던 분노 대신 서늘한 냉기가 정신을 깨웠다. 나는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마. 널 믿으니까. 나의 승낙이 떨어지자 민우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번졌다. 녀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오더니 내 이마에 급하게 입술을 갖다 대었다. 쪽 하는 소리가 났지만 그건 아들의 애정 어린 입맞춤이 아니었다. 마치 서류에 도장을 찍듯 혹은 귀찮은 업무 하나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식의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였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그 말이 유령처럼 텅 빈 부엌을 떠다녔다.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아들이 남기고 간 커피잔에 남은 갈색 얼룩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금요일 저녁이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매주 반복되어 온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밥을 먹으러 오는 날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소음은 먼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민우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이자 나의 며느리인 지은과 함께였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저녁상을 차려놓았을 거라 믿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밥과 국, 간 무쳐낸 나물과 정성껏 조린 고기 반찬이 식탁 가득 차려져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다. 나는 현관문 밖 복도에서 그들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뚜벅뚜벅 자신감 넘치는 구두굽 소리. 이윽고 도어록 덮개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띠띠, 띠띠. 내가 녀석에게 쥐어주었던 내 집의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였던 그 열쇠가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잠금을 해제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낯익은 냄새, 그리고 이어진 정적. 바로 그 직후였다. 지은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탁! 이게 뭐야?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자신이 예상했던 안락한 세계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지르는
절망적인 비명이었다. 나는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텅 비어버린 거실과 부엌 사이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비명을 감상했다. 텅 빈 집안에서 그 비명은 메아리처럼 벽과 벽 사이를 튕겨 다녔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굳이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거친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다가오더니 민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다. 그 뒤로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에 찬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다. 엄마, 민우가 고함을 질렀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다.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예요? 가구들은요? 텔레비전은 어디 갔어요? 소파는? 여기 있던 그 비싼 자개장들은 다 어디로 간 거냐고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거실을 꽉 채우고 있던 안락한 가죽 소파, 최신형 대형 텔레비전, 며느리가 올 때마다 탐내던 앤틱 장식장, 심지어 식탁 의자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사라지고 없었으니 말이다. 집은 마치 도둑이 휩쓸고 지나간 폐가처럼 달했다. 바닥에는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에만 먼지가 앉지 않아 네모난 자국들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기이할 정도의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물건들을 좀 팔았단다.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앞으로 네가 내 돈 관리를 다 해준다니. 그 전에 내 수중에 현금이라도 좀 쥐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나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우의 얼굴색이 창백함에서 붉은색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충격은 곧 격렬한 분노로 변했다. 녀석은 나를 향해 한 걸음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인생 62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내가 업어 키운 그 작은 사내아이가 아니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뒷바라지하고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킨 그 자랑스러운 청년도 아니었다. 그저 낯선 타인일 뿐이었다. 경멸과 분노, 아니 어쩌면 위험할 정도의 증오를 담은 눈빛으로 늙은 어미를 내려다보는 괴물이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민우가 으르렁거리듯 소리쳤다. 노망이라도 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많은 살림을 다 팔아치울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면 텔레비전은 뭘로 보고 소파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 앉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편하게 쉬냐고요. 그의 마지막 말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편하게 쉬냐고요. 이 한마디가 모든 진실을 발가벗겼다. 녀석은 가구가 없어진 것이 내 생활에 어떤 불편을 줄지, 늙은 어미가 텅 빈 집에서 느낄 쓸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가 분노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과 아내의 안락함이 침해받았기 때문이었다. 내 집은 그저 그들의 별장이나 리조트 같은 곳이었고 내 가구와 살림살이는 오로지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때 며느리 지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거들었다. 나는 평소 지은의 그 눈빛,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을 싫어했다. 지은은 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니, 정말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어떻게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이기적이라고? 그녀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말을 이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바쁜 시간 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누굴 위해서인 줄 아세요? 다 혼자 계신 어머니 적적하실까봐 어머니 잘 지내시나 보살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세요? 정말 실망이에요. 내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 나올 뻔했다. 이기적이라니. 남편이 빚만 남기고 도망간 후 어린 아들에게 새아버지를 만들어주지 않으려 재우는 꿈도 꾸지 않았던 내가 이기적이란다. 좁은 단칸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아들 공부시킨다고. 낮에는 비서로, 밤에는 빌딩 청소부로 투잡을 뛰었던 내가 이기적이란다. 낡아 빠진 옷을 기워 입고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고 시장 바닥을 헤매면서도 아들에게는 메이커 운동화를 사신겼던 내가 이기적이란다. 민우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쓰레기나 고장난 가전제품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내 심장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리는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 계좌를 관리하겠다는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네요. 아니, 오히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누군가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녀석은 나를 짐짝 취급하고 있었다. 판단력을 상실해 통제받아야 마땅한 치매 노인 취급을 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꼿꼿이 허리를 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나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밥은 없다.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 배가 고프면 나가서 사 먹든지 너희 집으로 가거라. 나의 선언에 뒤따른 침묵은 질식할 듯 무거웠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민우는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린 채 나를 쳐다보았다. 지은은 콧방귀를 뀌며 비릿한 냉소를 흘렸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이며 존중이니 감사니 하는 단어들을 중얼거리는 게 보였다. 충격에서 벗어난 민우가 내게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목소리는 내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홀로 되뇌게 될 만큼 섬뜩하고 잔인했다. 엄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엄마 나이에 혼자 살면서 진짜로 걱정해주는 가족 하나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나중에 비참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하세요. 엄마가 의지할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는 거 멍청한 짓 하기 전에 똑똑히 기억해 두시라고요. 협박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들은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닫고 나갔다. 집 안가득 분노와 뱉지 못한 욕설들이 먼지처럼 부유했다. 나는 그들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소리, 신경질적으로 차문을 닫는 소리, 그리고 요란하게 엔진을 울리며 멀어지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 나는 다시 텅 빈 부엌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잔이 깨지는 듯한 혹은 댐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각성이었다. 차갑고도 명징한 깨달음이었다. 내 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녀석에게 나는 그저 자원일 뿐이었다.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 배고플 때 찾아오면 공짜 밥을 주는 무료 급식소,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편안한 휴게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거실의 텅 빈 벽을 바라보았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채워 넣었던 가구들이 사라진 그 자리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다. 아주 오랜만에 내 입가에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가 번졌다. 민우는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다. 내가 가구를 판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다. 녀석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덫이었다. 그리고 녀석은 내 예상과 단 1mm도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분노, 억울함, 타인의 재산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 여기는 그 뻔뻔한 태도, 어둠이 짙게 깔린 텅 빈 집 안에서 나는 결심했다.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지켜볼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쥐구멍 앞에서 숨을 죽인 고양이처럼 민우가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늙은 어미를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었다고 착각하며 자만심에 취해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가 가장 기고만장해 있을 때 진짜 이수자가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순종적이고 멍청한 엄마가 아니라 깨진 결혼 생활과 지독한 가난, 그리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은 생존자로서의 나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아는 여자다. 그리고 민우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여자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34년 전 민우가 태어났던 그 태풍 치던 밤을 떠올렸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이가 고작 2살이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난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어. 그가 남긴 말은 그토록 무책임했다. 난 나 자신을 찾아야 해. 언젠가 당신도 이해할 거야. 이해? 나는 영원히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길 바보처럼 기다리지도 않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핏덩이 같은 아들을 들쳐 없고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방 2개짜리 낡은 빌라로 이사했다. 당시 내 월급은 고작 200만 원 남짓한 비서 월급이 전부였다. 턱없이 부족했다. 돈은 언제나 모자랐고 가난은 그림자처럼 우리 모자를 따라다녔다. 결국 나는 2번째 직업을 구했다. 퇴근 후 모두가 잠든 시간에 강남의 고층 빌딩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나는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에게 매주 15만 원을 드리고 민우를 부탁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부랴부랴 집에 돌아와 민우에게 저녁을 먹이고 씻겨 재운 뒤 밤 9시에 다시 집을 나섰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텅 빈 남의 사무실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매일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내 삶의 대바퀴는 멈추지 않았다. 민우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를 기억한다. 녀석은 학교 친구들이 신는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랐다. 당시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신발이었다. 내 2가지 일자리의 월급을 합쳐도 겨우 300만 원 남짓이었던 시절. 5만 원은 우리 모자의 2주일 치식비와 맞먹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나는 사주었다. 내 아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기죽는 게 죽기보다 싫었으니까. 엄마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그 신발 한 켤레를 사주기 위해 나는 한 달 내내 점심을 굶고 맨밥에 간장만 비벼 먹었다. 민우가 19살이 되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에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했다. 내겐 그런 목돈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주저없이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받았다. 그 빚을 갚는데 꼬박 4년이 걸렸고 그 후로도 자잘한 학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내 청춘의 10년이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쓰였다. 오로지 내 아들에게 대학 졸업장 하나 쥐어주기 위해서. 마침내 민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초봉이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내가 30년을 뼈 빠지게 일해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나는 이제 고생 끝이라고. 내 아들이 드디어 자기 인생을 멋지게 꾸려나갈 것이라고. 어머니로서의 내 소임은 다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우는 독립하지 않았다. 엄마, 저 돈 좀 모으고 싶어요. 독립하기 전에 기반을 좀 닦아두고 싶어요. 나는 당연히 그러라고 했다. 여기는 영원한 너의 집이니 있고 싶은 만큼 있으라고. 그렇게 민우는 취직 후에도 5년을 더 내 집에 얹혀 살았다. 그 5년 동안에도 나는 여전히 청소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집세도, 식비도, 수도세와 전기세도 모두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 민우는 그 5년 동안 자신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내 등골을 파먹으며 생활비 영원으로 살았으니까 가능했다.
그리고 5년 뒤 녀석이 드디어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는 전세를 구하러 나간 게 아니었다. 경기도 신도시에 7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며 모은 돈으로 거액의 계약금을 치른 것이다. 나는 섭섭함보다 자랑스러움이 앞섰다. 내가 녀석을 도운 게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내 아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나를 좀 돌아봐 주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일을 좀 줄이고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민우가 독립한 지 2년 후 지은과 결혼했다. 지은은 깍쟁이 같은 여자였다. 옷차림은 언제나 세련되었고 손톱은 화려한 네일아트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말투는 교양 있는 척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람을 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마치 내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잘못 들어온 불청객인 양.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누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결혼식 비용으로만 1억 원 가까이 썼다는데 식장에서 나는 하객석 맨 뒷줄 구석에 배정받았다. 사돈댁과 나란히 혼주석에 앉지도 못했다. 민우는 회사 임원들과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석을 내줘야 한다고 변명했다. 나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했다. 사진을 찍을 때 억지로 웃었고 춤을 추라고 할 때 어색하게 몸을 흔들었다.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허했다. 결혼 후 민우의 발길은 뜸해졌다. 일주일에 2~3번 오던 것이 2주에 1번, 나중에는 한 달에 1번이 되었다. 올 때마다 녀석은 엉덩이에 가시라도 박힌 듯 안절부절 못했고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뜨곤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 눈치 보게 만드는 시어머니, 아들의 삶에 질척대는 구질구질한 엄마가 되기 싫었다. 그저 아들이 잘 살고 있으면 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고정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다. 드디어 아들이 엄마 밥이 그리워졌나 보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효도하려나 보다 했다. 나는 녀석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무치고 식탁보를 새로 깔고 후식으로 먹을 비싼 과일까지 사다 놓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민우는 혼자 오는 법이 없었고 지은과 함께 와서 밥만 먹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일시간, 때로는 30분 만에. 대화는 없었다. 그저 먹는 입과 씹는 소리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온다는 것이었다. 흔한 음료수 한 박스, 귤 한 봉지 사오는 법이 없었다. 생활비를 보태주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건 너무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떠난 후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계산해 보았다. 오늘 저녁 한 끼를 차리는데 든 재료비만 15만 원이었다. 내게 15만 원은 큰 돈이었다. 그 돈을 메우려면 나는 늙은 몸을 이끌고 며칠을 더 야근해야 했다.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우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서비스였다. 공짜로 밥을 주는 식당. 돈 한 푼 안 내고도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조차 할 필요 없는 호구 같은 존재.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 녀석은 늘 회의 중이라고 했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소음이 심하다고 지나가는 말로 하면 하나 새로 사세요 라고 툭 내뱉었다. 마치 내게 여유 자금이 넘쳐나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나는 매달 근근히 살아가는 월급쟁이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말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내 환갑잔치 때였다. 아들은 2시간이나 늦게 나타났다. 선물도 꽃도 편지도 없었다.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성의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녀석은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내 돈으로 산 케이크를 20분 만에 허겁지겁 먹어 치우고는 바쁘다며 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나를 더 이상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그저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이 나 자신이라는 자책이었다. 내가 그렇게 길들였다. 내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녀석의 이기심을 키웠다. 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나도 외롭다고, 20분짜리 식사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행여나 아들이 귀찮아할까봐, 그나마 오던 발길을 끊을까봐 두려워서 아들을 잃는다는 공포가 나의 자존심보다 컸기에 나는 기꺼이 편리한 엄마, 말없는 엄마,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호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민호가 내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아니야. 이건 위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겠다고 했다. 일말의 희망, 내 아들이 나를 보호하려는 선의일지도 모른다는 그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정말 멍청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우는 예고했던 대로 한 뭉치의 서류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았다.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부엌 식탁 위에 그는 서류들을 부채처럼 펼쳐놓았다. 녀석의 얼굴에는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그러나 내가 이제야 비로소 그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짓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치밀하고도 계산적인 미소였다. 엄마, 이거 아주 간단해요. 민우가 볼펜 끝으로 서류의 빈칸들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뒤쪽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은행 거래 위임장이랑 자동이체 동의서예요. 이걸 해두면 엄마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제 계좌로 자동 이체될 거고 제가 공과금이랑 생활비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엄마는 이제 골치 아프게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잔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은행 로고가 박힌 빳빳한 종이 위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특히 나처럼 늙은 노인들은 읽기도 귀찮아 대충 훑어보고 서명해버리는 그 약관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자들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문구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히 공과금 납부를 위한 제한적 위임이 아니었다. 포괄적 처분 권한, 예금 인출은 물론이고 계좌 해지, 담보 대출 실행, 심지어 내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대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다. 이 조항을 보면 내가 내 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정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구나. 그렇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것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당연한 이치라는 듯 태연했다. 그럼요. 그래야 편하잖아요. 매번 엄마한테 도장 받아가고 인감증명서 떼달라고 부탁하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렇게 한 번에 해두면 효율적이잖아요. 우리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 그 차가운 단어가 내 머릿속을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누구를 위한 효율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재산을 꿀꺽 삼키려는 너를 위한 것인가?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 질문을 삼켰다. 민우가 내민 볼펜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플라스틱의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나는 습관처럼 서명할 뻔했다. 평생을 그래왔으니까 아들을 믿고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지난주 금요일 밤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텅 빈 거실을 보며 불그락푸르락 화를 내던 민우의 그 야수 같은 얼굴, 나를 향해 쏟아내던 그 경멸 어린 폭언들,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라고 으르렁거리던 그 협박.
나는 쥐고 있던 볼펜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달그락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우야,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네? 이 약관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고 싶구나.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해서 세상이 흉흉하잖니. 내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는 게 맞지 않겠니? 순간 민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 눈빛에 스친 것은 명백한 짜증과 조바심이었다. 그는 이내 다시 사람 좋은 아들의 가면을 썼지만 미간에 잡힌 주름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참나, 엄마도 별걸 다 걱정하시네. 제가 남이에요? 아들이잖아요. 뭐하러 그런 걸 꼼꼼히 따지세요? 그냥 절 못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늙은이의 노파심이라고 생각하렴. 알겠어요. 정그러시면 며칠만 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민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서류는 챙기지 않았다. 결국엔 내가 서명하게 될 것이라는 오만함, 혹은 서명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그대로 남겨둔 채 그는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식탁 위의 서류들을 노려보았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이제 사이렌 소리처럼 커져 있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다. 이것은 보호를 가장한 약탈이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통제권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기 전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갔다. 창구 직원에게 내 주거래 통장에 지난 6개월간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떼달라고 부탁했다. 상세 내역으로 부탁해요.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다 나오게. 직원이 건네준 A사 용지 몇 장을 받아들고 나는 은행 한 구석의 소파에 앉았다. 종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숫가들을 훑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발밑에 바닥이 푹 꺼지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3개월 전 150만 원. 내가 인출한 적 없는 150만 원이라는 돈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나는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찾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공과금은 자동이체였고 생활비는 체크카드로 썼으니까. 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창구로 갔다. 저기, 아가씨, 이 출금 내역, 이거 어디서 인출된 건지 알 수 있을까? 직원은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네, 고객님, 이건 3개월 전 오후 이 시경에 강남역 근처에 있는 지점 ATM에서 카드로 인출되었네요. 강남역. 나는 그날 그곳에 간 적이 없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회사 사무실에 있었다. 하지만 그 날짜, 그 시간, 기억을 더듬어 보던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떠올랐다. 3개월 전, 민우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던 날이었다. 토요일 오후였다. 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초인종이 울렸고 나는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씻고 나왔을 때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내 핸드백은 거실 탁자 위에 민우의 바로 앞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내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 동안 민우는 거실에 혼자 있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뿐이었다. 내 아들이 내 살점이 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냈거나 훔쳐본 뒤 복제 카드를 만들었거나 카드를 잠시 훔쳐가서 돈을 뽑고 몰래 돌려놓은 것이다. 150만 원, 그것은 아마도 테스트였으리라. 엄마가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지, 돈이 빈 것을 눈치채는지 확인하기 위한 간보기. 나는 은행을 빠져나오며 비틀거렸다. 거리의 풍경이 물기 어린 씨앗 속에서 일그러졌다. 내 아들이 도둑이라니.
남의 돈도 아니고 제 어미의 돈을 훔치는 도둑이라니. 하지만 나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내가 모르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수면 아래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날부터 나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 깊숙한 곳, 서랍장 구석. 오래된 영수증 상자들을 모두 꺼내 엎었다. 먼지를 뒤집었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종이 조각 하나하나를 검증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더 끔찍한 진실들을. 2년 전 내가 폐렴으로 입원해 정신이 없었을 때의 일이었다. 내 건강보험 사용 내역서에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병원들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피부과, 성형외과, 고급 한의원. 누군가가 내 신분증과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갔다. 그에 내 의료비 공제 한도가 초과되어 생돈을 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랍장 맨 아래 칸 낡은 수첩 사이에서 발견된 낯선 신용카드 청구서였다. 내 명의로 발급된 카드였지만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드였다. 연체 독촉장에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다. 사용처 내역을 훑어보던 나는 숨을 멈췄다. 유명 가구 브랜드, 대형 가전 매장, 고급 인테리어 시공업체, 철물점.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18개월 전 민우가 그 7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던 시기였다. 민우는 내 명의를 도용해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그 한도를 꽉 채워 자기 집을 호화롭게 꾸미는 데 썼던 것이다. 녀석의 그 번듯한 신혼집, 며느리가 자랑하던 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모두 내 빚으로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었다. 나는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힌 채 방바닥에 대자로 눕고 말았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의 살인이었다. 지난 세월, 내가 그를 위해 바친 모든 희생과 사랑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것이었다. 민우에게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빨대 꽂아 빨아먹을 수 있는 늙은 짐승.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착취해도 되는 자원일 뿐이었다. 눈물이 귓바퀴를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장판을 적셨다.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죽은 듯이 누워있다가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아직은 터뜨릴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따져 묻는다면 녀석은 뻔하다. 엄마가 착각한 거예요. 노인네가 기억력이 오락가락하시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증거 있어요. 오리발을 내밀며 오히려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갈 것이다. 내 기억과 이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가스라이팅. 녀석은 그것에 능하니까 나는 놈보다 더 똑똑해져야 했다. 아니, 더 독해져야 했다. 나는 증거를 모을 것이다. 녀석이 절대로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놓을 것이다. 돌아온 금요일 저녁, 민우와 지은이 다시 찾아왔다. 언제나처럼 밥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하이에나들처럼. 이번에 나는 조금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 닭볶음탕. 민우가 어릴 적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 우울해하거나 시험을 망치고 들어온 날이면 내가 해주던 음식이었다.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그 맛은 내 사랑의 언어였다. 말없이 닭다리를 뜯으며 위로받던 우리 모자만의 추억이 담긴 음식. 하지만 식탁에 앉은 민우는 그 추억을 씹어삼키지 않았다. 녀석은 닭고기를 입에 넣고 기계적으로 씹었다. 맛있다거나 옛날 생각이 난다거나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스마트폰을 보며 지은과 시시껄렁한 잡담을 나눌 뿐이었다.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잡혔어. 김 이사님이랑 나가기로 했어. 아, 피곤하네. 나는 그들을 관찰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 제3자를 관찰하듯. 민우에게 내 음식은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보다 못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연료, 그것도 공짜 연료일 뿐이었다. 눈빛에는 감사도 애정도 없었다. 오로지 당연한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민우는 기다렸다는 듯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지난번 그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다. 금박 장식이 번쩍이는 자신의 명품 클러치 백 옆에 그것을 탁 내려놓았다. 엄마, 며칠 생각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결정하셨죠? 여기 서명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나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구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옆에서 과일을 찍어 먹던 지은이 혀를 차며 끼어들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이 말로는 이거 다 어머님 편하라고 해드리는 거라던데.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사람이 늙으면 의심 맞는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의심. 그녀가 나보고 의심이 많단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날선 본색이 드러났다. 엄마, 진짜 답답하게 왜 이러세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해서라니까요. 가구 다 팔아치운 것만 봐도 엄마가 지금 제정신 아닌 것 딱 보여요. 그런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시니까 제가 돈 관리를 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비이성적이라고. 내 집에서 내 물건을 파는 건 비이성적이고 내 몰래 내 카드를 훔쳐서 200만 원어치 가구를 사고 내 돈을 빼돌린 건 이성적인 행동이란 말이냐.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목구멍 끝까지 삼켰다.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민우를 빤히 응시했다. 나의 침묵이 길어지자 녀석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됐어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결정하세요. 더는 못 기다려요. 그들은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먹다 남긴 닭뼈와 국물 자국, 그리고 서명되지 않은 위임장 서류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총성도 포성도 없지만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진다면 나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닐 것이다. 나의 존엄, 나의 자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내 삶 전체를 저들에게 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며칠간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민우는 내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찾아오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 엄마에게 무관심이라는 벌을 주려는 것 같았다. 엄마가 외로움에 지쳐 아들의 관심이 고파서 제 발로 기어와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중 처음으로 집 안을 채운 적막이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 느껴졌다. 나는 그 고요한 시간들을 이용해 내 재무 상태의 모든 디테일을 파헤쳤다. 영수증 한 장, 고지서 한 장 놓치지 않았다. 파면 팔수록 고름이 터져 나오듯 썩은 진실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 3년 전 민우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급하게 내 주민등록증을 빌려 간 적이 있었다. 택배를 찾아야 한다나 뭐라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는 내 신분증으로 전기요금 자동 납부 계좌를 개설했다. 그런데 그 주소지가 우리 집이 아니었다. 민우의 집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민우네 집에서 펑펑 써댄 에어컨 요금과 난방비가 내 이름으로 청구되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요금을 연체할 때마다 연체료는 내 신용 점수를 깎아먹고 있었다. 작년에 내가 보일러 수리비 때문에 소액 대출을 받으려다 거절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신용등급 하락, 범인은 내 아들이었다. 나는 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따졌다. 그 주소지, 내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명의 도용입니다. 상담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명의 도용을 입증하시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건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셔야 해요. 가족 간이라도 명의 도용은 범죄니까요. 범죄, 범인은 내 아들.
전화를 끊고 나는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내 아들은 괴물이 되었을까? 아니, 어쩌면 괴물은 항상 그곳에 있었는데 내 모성애라는 색안경이 그 실체를 가리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밤새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민우를 위해 만들었던 수만 가지의 변명들을 떠올렸다. 애가 바빠서 그래. 요즘 젊은 애들 다 살기 힘들잖아. 내가 좀 더 참으면 되지. 아니었다. 그것은 기대나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도였고 사기였으며 착취였다. 아들은 어머니를 인간이 아닌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광산이나 유전쯤으로 여겼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시내 중심가 낡은 건물 2층, 창문에 법무법인 정의, 천정우 변호사라는 글씨가 붙은 작은 사무실이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오려둔 곳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우습게 느껴졌다. 아들을 고소하러 온 62살의 늙은 여자라니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코미디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여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천 변호사는 희끗희끗한 반백머리에 인자한 눈매를 가진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두서없이 쏟아내는 그 기막힌 사연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150만 원의 인출, 몰래 만든 신용카드, 200만 원의 가구 대금, 명의 도용된 전기세, 그리고 민우가 내민 포괄적 위임장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안경을 벗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수자 여사님.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금융사기이자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합니다. 만약 여사님께서 아드님이 가져온 그 위임장에 서명하셨다면 그것은 아드님에게 여사님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털어갈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해도 이기기 힘듭니다. 본인이 동의한 것이 되니까요. 그 말들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법률 전문가의 입을 통해 확인 사살을 당하니 그 무게감이 달랐다. 현실이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들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첫째,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둘째,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셔서 신용카드 도용과 예금 무단 인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셋째, 모든 금융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넷째, 혹시라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 내 아들을 상대로 그 생각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말에 천 변호사의 눈빛이 슬픔과 연민으로 젖어들었다. 여사님, 아드님은 이미 법을 어겼습니다. 문제는 여사님이 아드님을 처벌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여사님 스스로를 지키느냐,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뺏기고 길거리에 나왔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내 손에는 법률 상담 기록지와 행동 지침이 적힌 메모가 들려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가슴 한복판에서는 뜨거운 덩어리가 솟구치고 있었다. 그것은 결의였다. 나는 곧바로 은행으로 갔다.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기존 카드를 정지시키고 새 카드를 발급받았다. 내 명의로 된 그 유령 신용카드는 분실 신고와 함께 도용 신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그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몸은 파김치처럼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수정처럼 맑았다. 마치 오랫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침내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벨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녀석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내일 저녁에 갈 테니까 집에 계세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아무런 의심 없이 조건 반사적으로 그래, 어서 오렴 하고 꼬리를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모든 진실을 목격한 후였다. 내 가슴 속에는 차가운 빙하 같은 평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일은 안 된다. 나도 바쁜 일이 있어. 나의 거절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바쁘다니요. 엄마가 바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 지금 엄청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너한테는 중요하겠지. 나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수화기 너머로 황당함과 짜증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엄마, 요즘 진짜 왜 이러세요? 정말 이상해지셨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고집 그만 부리시고 그냥 서명 좀 하세요. 또 그 소리, 엄마를 위해서. 마치 내 돈을 훔치는 것이 지극한 효심의 발로라도 되는 양 포장하는 그 역겨운 위선. 민우야, 나는 예상보다 훨씬 단단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요? 녀석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공격적인 태세에서 무언가 감지한 듯한 경계심 가득한 조심스러운 톤으로 내 통장에서 내 허락 없이 사라진 돈에 대해서, 내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 아파트 주소로 날아오는 내 명의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대해서 말이다. 이어지는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그 무거운 정적을 통해 나는 전화선 너머 아들의 당혹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녀석의 머릿속이 톱니바퀴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마침내 입을 연 녀석의 목소리는 짐짓 침착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억누를 수 없는 당황함이 깔려 있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라. 네가 무슨 대답을 할지 고민할 시간 줄 생각 없다. 엄마, 지금 망상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는 거죠? 아, 큰일 났네.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나왔다. 내가 예상했던 바로 그 카드. 나를 늙고 병든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워 내 기억과 판단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수작. 나는 헷갈리지 않았다. 민우야. 나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 모든 증거를 다 확보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결정타를 날렸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이번 침묵은 아까보다 훨씬 더 길고 더 무겁고 더 질식할 듯했다. 변호사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듯 작아졌다. 거의 쇳소리에 가까운 속삭임이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그래, 천정호 변호사님이 네가 그동안 저지른 짓이 정확히 무슨 죄목에 해당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구나.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더 읊어줄까? 엄마, 진짜 미치신 거예요? 녀석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수화기가 징징 울릴 정도였다. 제가 다 엄마 아들이라서 엄마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엄마 돕자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요? 어떻게 친아들을 범죄자 취급할 수가 있어요? 돕는다고. 민우야, 넌 내 돈을 훔쳤어. 몇 년 동안이나 나를 속이고 기만했어. 나는 한 번도 핑계 대지 마세요. 녀석은 내 말을 끊고 악을 썼다. 녀석은 변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내 양심은 네가 더 잘 알겠지.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야.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당장 갈게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오지 마라. 만약 오면 문 안 열어줄 거야. 이야기하고 싶으면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하자꾸나. 돌았어. 진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어. 내가 엄마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자주 찾아뵙고 밥 사드리고 챙겨드린 게 얼만데 이딴 식으로 은혜를 갚아요? 은혜? 와서 공짜 밥을 얻어먹고 간 게 은혜인가? 돈 뜯어낼 궁리를 하며 알량한 얼굴을 비춘 게 은혜인가? 너에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달려갔지만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녀석이 더 험한 말을 쏟아내며 나를 조종하려 들기 전에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끊어진 전화기를 손에 쥐고 나는 바들바들 떨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수십 년간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화가 마침내 출구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지난 몇 달 중 가장 깊은 잠을 잤다. 마침내 진실을 토해냈다는 해방감, 더 이상 녀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영역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는 착해 빠진 엄마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나를 감싸주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 안개가 겉인 듯 맑았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챙겨 먹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내 마음속에는 오늘의 작전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만약 민우가 나를 단순히 오락가락하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착각을 철저하게 깨부숴 줄 생각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내 주거래 은행이었다. 월급 통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30년 전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낡은 적금 통장이 있는 곳이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 이름 붙였던 그 통장.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2천여만 원이 들어있었다. 꼬깃꼬깃한 쌈짓돈.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아끼고 버스비를 아껴 모은 내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나는 창구에 앉아 그 계좌를 해지했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고객님, 이거 이율도 좋은 건데 정말 해지하시게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나는 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인생을 좀 정리하는 중이라서요. 나는 해지한 돈을 수표로 받았다. 그리고 곧장 택시를 타고 도시 반대편 민우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동네의 은행으로 갔다. 그곳에 내 이름으로 된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이 통장은 오로지 나만 아는 비밀 금고다. 민우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녀석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지 않는 성역이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지사였다. 천 변호사가 챙겨준 서류들을 제출했다. 거주 불명 사유서, 내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내가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당 주소지의 전기요금은 실거주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납부가 안 되면 단전 조치될 겁니다. 고객님께서는 더 이상 연대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신용정보회사였다. 나는 내 신용보고서 전체를 발급받았다. 민우가 내 등 뒤에서 또 무슨 짓을 벌였는지 낱낱이 알고 싶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 장씩 넘겼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2년 전 제2금융권 캐피털 회사에서 내 명의로 일 500만 원의 소액 신용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다. 일 500만 원. 그리고 그 대출금은
아직 상환되지 않아 연체 상태였고 곧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 문구가 붉게 찍혀 있었다. 담즙이 역류하는 듯한 쓴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500만 원이면 민우 녀석의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 돈이 아까워서 혹은 그 돈조차 자기 주머니에서 내기 싫어서 늙은 어미의 이름을 팔아 사채나 다름없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단 말인가? 그리고는 갚지도 않고 내팽개쳤단 말인가? 나는 형광펜을 꺼내 그 사기 대출 기록에 굵게 줄을 그었다. 그리고 이해 신청서를 작성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렀었다. 내 글씨는 분노로 인해 삐뚤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동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었다. 아침 이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지만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배고픔보다 더 강렬한 감정, 목표 의식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최 여사님 댁이었다. 나보다 8살 위인 70세의 최 여사님은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오기 전부터 살고 계셨던 터줏대감이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웃사촌으로 지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나누고 명절이면 전을 나눠 먹던 사이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나는 그녀와 소원해졌다. 오로지 민우와의 관계에만 집착하느라 아들이 오는 날만 기다리느라 주변 사람들을 챙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형님, 저예요. 수자요. 문을 열고 나온 최 여사님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수자 동생.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얼굴이 왜 이래. 들어와, 어서 들어와. 그녀는 나를 거실로 이끌고 따뜻한 둥글레차를 내왔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다. 최 여사님은 돋보기 너머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따뜻했다. 자네, 뭔가 달라졌어. 안색은 파리한데 눈빛은 살아있네. 무슨 일 있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털어놓았다. 민우의 이야기, 사라진 돈, 배신, 그리고 내가 발견한 끔찍한 진실들까지 1시간 가까이 나는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냈다. 최 여사님은 중간에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내 이야기를 경청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찰 뿐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슬픔,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자야, 사실 나는 진작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네, 매주 금요일마다 걔네 부부 올 때 말이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거나 복도에서 보면 걔네 눈빛이 영 아니었거든. 자네를 보러 오는 자식놈 눈깔이 아니었어. 무슨 빚쟁이한테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처럼 살벌하고 건방지더라고. 자네가 너무 끔찍하게 아들만 바라보니까 차마 말은 못했지만 아이고 결국 사단이 났구만. 최 여사님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잘했어. 정말 잘 생각했어.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천만다행이야. 형님,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말만 해. 제 증인이 되어주세요. 만약 민우가 나중에 딴소리하면서 제가 치매라거나 정신이 이상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우기면 제가 멀쩡하다고, 제 정신이 아주 맑다고 증언 좀 해주세요. 최 여사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법정에라도 가서 떠들어 줄게. 그 썩을 놈이 어미 등골을 빼먹다 못해 미친 사람 취급을 해? 내가 다 지켜봤다고 증언해 줄 테니 걱정 마. 그녀는 내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섭거나 집에 있기 싫으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와. 내 집 대문은 자네한테 항상 열려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눈물이 핑 돌았다. 피를 나눈 친자식은 내 뒤통수를 쳤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한다. 나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본격적인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방바닥에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았다. 은행 거래 내역서, 카드 명세서, 병원 진료 기록, 대출 서류, 그리고 민우가 내게 들이밀었던 위임장 사본까지. 나는 이것들을 꼼꼼하게 분류해 파일에 철했다. 그리고 동네 문방구에 가서 모든 서류를 2부씩 복사했다. 원본은 작은 금고에 넣어 잠갔고 사본 하나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따로 챙겨두었다. 만약 내가 잘못되거나 민우가 강제로 들이닥쳐 원본을 훼손하려 한다면 이 사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유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발장이자 기록이었다. 내가 발견한 사실들, 민우가 저지른 일들, 그리고 내 심정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날짜와 서명을 하고 밀봉한 뒤 겉봉투에 비상시 개봉 요망이라고 적었다. 나는 이 봉투를 최 여사님께 맡겼다. 형님,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연락이 안 되면 이걸 경찰에 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처럼 비장한 마음이었다. 나는 민우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녀석은 다시 올 것이다. 회유하려고 하든 협박하려고 하든 아니면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하든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2주 전 부엌에서 떨던 그 약해 빠진 노인네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죽었다. 민우가 엄마는 혼자 살면 위험해요. 라고 협박하던 그날 밤 그 여자는 죽었다. 지금 여기 있는 여자는 다르다. 더 강하고 더 냉철하고 더 독해진 이수자가 여기 있다. 수요일 오후였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커튼 틈으로 내려다보니 민우의 차였다. 민우와 지은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았다. 성큼성큼 마치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병사들처럼 기세가 등등했다. 며느리 지은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민우는 씩씩거리며 걷고 있었다. 따지러 온 것이다. 죄를 빌러 온 게 아니라 성을 내러 온 것이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1번, 2번, 3번.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거칠어졌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인터폰 화면 속 민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도어록을 풀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안전고리는 걸어둔 채 문을 딱 한 뼘만 열었다. 틈새로 녀석들의 얼굴이 보였다. 엄마, 문 열어요. 당장. 문 열어요. 당장. 현관문 틈 사이로 민우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녀석은 손바닥으로 철문을 쾅쾅 두드렸다. 그 진동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내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안전고리는 단단히 걸려 있었고 그 한 뼘의 틈새가 나와 그들 사이를 가르는 넘을 수 없는 강이었다. 할 얘기가 있으면 여기서 해라. 집 안으로 들일 생각 없다. 나의 차가운 대꾸의 틈새로 보이는 며느리 지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무슨 저희를 강도 취급하세요? 복도에서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이웃들이 다 듣겠어요. 강도. 나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그래, 틀린 말은 아니구나. 너희는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지. 적어도 강도는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해서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웃는 얼굴로 어미 등 뒤에 칼을 꽂지는 않으니까. 내 말에 민우가 씩씩거리며 틈새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이래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들까봐 매주 찾아오고 용돈 드리고. 용돈?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나한테 용돈을 줬다고. 언제? 명절에 봉투 한 번 내민 적 있니? 생일날 케이크 하나 사온 적 있어. 내가 준 건 용돈이 아니라 빚이야. 네가 훔쳐간 내 돈, 네가 내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금,
그게 네가 나한테 준 선물이지. 민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가 준비해온 레퍼토리에 없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나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나는 다 알고 있다. 2년 전 제2금융권 대출일 500만 원. 내 이름으로 만든 신용카드 연체금 200만 원. 3년 동안 내 집 전기세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 그리고 지난달에 현금으로 인출해 간 돈까지.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우의 입이 뻐끔거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사과 대신 튀어나온 것은 적반하장의 분노였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제가 남이에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좀 힘들어서 엄마 돈 좀 썼기로 써니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그래, 죄다. 허락 없이 가져가면 그게 도둑질이야. 가족이라도 범죄야. 엄마가 저한테 빚진 거잖아요. 민우가 악을 썼다.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다. 전 아빠 없이 컸어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저 혼자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눈치 보고 자랐는지 아세요? 남들 다 있는 아빠 없이 가난하게 살게 한 거 엄마 책임이잖아요. 평생 고생시킨 보상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제가 그 돈 좀 썼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없는 자식, 그것은 내 평생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민우는 정확히 내가 가장 아파할 곳을 알고 찔러왔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죄인이라고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찌르는 칼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녀석의 비겁함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었다. 민우야, 나는 아주 낮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내가 너를 낳기로 선택했지. 그리고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내가 이렇게 괴물로 변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해서 네가 내 인생을 약탈할 권리까지 갖는 건 아니란다. 가난? 그래, 우린 가난했어. 하지만 난 너에게 밥 굶긴 적 없고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내 뼈를 갈아 넣었다. 네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내 의무는 끝났다. 넌 내 돈을 가져갈 권리가 없어. 옆에 있던 지은이 민우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여보, 그만해. 말이 안 통하는 노인네야. 완전히 미쳤어. 가자. 더 있어봤자 우리만 손해야. 미쳤다고. 그래.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게 미친 거라면 난 미친년 하마. 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2가지 선택지를 주마. 훔쳐간 돈 전부 다 토해내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보자. 선택은 내 몫이다. 나는 문을 쾅 닫았다. 안전고리를 풀고 도어록의 이중 잠금 버튼까지 눌렀다. 삐비빅 하는 기계음이 마치 내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다. 복도에서는 한참 동안 웅성거리는 소리와 욕설이 들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존감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벅찬 감동이었다. 그날 밤 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사님, 은행과 카드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명의 도용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카드 대금과 대출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면 승산이 매우 높습니다. 여사님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만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이 아드님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고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아드님이 꽤 곤란해질 텐데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저 멀리 반짝이는 수만 개의 불빛 중 내 아들의 집도 있을 것이다. 내 돈으로 밝힌 그 불빛. 네, 진행해 주세요. 법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값비싼 가구도 TV도 없는 썰렁한 집이었지만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았다.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은 마음의 부자. 대치 이후 며칠간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조용했다. 민우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녀석은 지금 어디선가 또 다른 쇼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평소 잘하지 않던 스마트폰을 켜고 민우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다. 예전에는 아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 같아 일부러 피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다. 녀석이 세상에 어떤 얼굴을 내밀고 있는지. 화면을 켜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게시물들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현실과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철저하게 조작된 평행 우주였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은 우리 집 현관문 앞 대치 사건 바로 다음 날이었다. 민우와 지은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놓여 있었다. 힐링, 새 출발, 독소 제거. 사진 밑에 달린 해시태그와 글귀가 내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삶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하지만 나를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를 정리해야만 비로소 내가 산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족쇄를 채우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우리 부부 화이팅. 유독한 관계, 폭력, 족쇄. 민우는 나를 지칭하고 있었다. 도둑질을 들키자 오히려 피해자인 나를 자식의 앞길을 막고 집착하는 유독한 부모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댓글창은 가관이었다. 형님, 힘내세요. 결단력 있으시네요. 맞아요.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니죠. 손절이 답입니다. 두 분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녀석이 훔친 돈으로 저녁을 사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를 가정의 상처를 극복한 용기 있는 가장으로 추앙하고 있었다. 스크롤을 더 내렸다. 헬스장에서 찍은 몸매 자랑 사진. 성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자기관리, 투자, 그 헬스장 회원권, 내 카드로 긁은 거잖니. 새로 산 수입차 핸들을 잡고 찍은 허세 가득한 사진. 드디어 내 드림카.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 열심히 일해서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 산 거겠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주일 전 게시물이었다. 내가 녀석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나조차 잊고 있었던 30년 전 사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놓아드려야 할 것 같다. 어머니의 정신 건강 문제로 너무 힘들지만 내가 더 단단해져야지. 정신 건강 문제. 녀석은 치밀했다. 나를 치매 노인 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기 위해 밑밥을 깔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힘들겠어요. 효자시네요. 라며 위로의 댓글을 달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민우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있었다. 인지 부조화. 녀석은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뇌 속에서 기억을 조작하고 있었다. 자기는 도둑놈이 아니라 아픈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피해자라고 믿어버린 것이다. 화면 속의 화려한 아들. 현실 속의 비루한 도둑.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알던 내 아들 민우는 죽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 화면 속의 낯선 남자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허영심이 낳은 괴물이었다.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녀석은 말이 통하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차가운 법의 철퇴뿐이었다.
화요일 오후 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천 변호사는 마무리된 피에 금액 산정 내역서를 내밀었다. 이수자 여사님, 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통신사 내역까지 모두 합산한 결과입니다. 나는 숫자를 확인했다. 현금 인출 및 이체 500만 원, 신용카드 도용 및 카드론 500만 원, 제2금융권 대출 500만 원, 공과금 및 기타 명의 도용 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 지난 3년간 야금야금, 때로는 과감하게 빼돌린 돈이 1억 원이 넘었다. 내가 청소 일을 하며 10년을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거금이었다. 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통 이런 경우 아드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경고장이죠. 가족 간의 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 위에는 민우가 저지른 죄의 목록이 빼곡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하는 나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바로 민우의 SNS 사진이 떠올랐다. 와인잔을 들고 독소 제거를 운운하던 그 가증스러운 미소. 만약 내가 경고장을 보낸다면 녀석은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엄마가 아직 마음이 약해서 소송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시간을 벌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나를 진짜 정신병자로 몰아갈 작전을 짤 것이다. 자비는 녀석에게 먹잇감이 될 뿐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변호사님, 내용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경고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세요. 그리고 횡령 및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발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적 기록으로요. 천 변호사는 놀란 듯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십니다. 오늘 바로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아드님은 아마 72시간 내에 법원 등기를 받게 될 겁니다. 사무실을 걸어 나오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든 전사였다. 비록 그 칼끝이 내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을 준다 해도 썩은 부위를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틀 뒤인 목요일 오전,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1통, 2통, 5통, 10통, 휴대폰 화면에 아들이라는 2글자가 뜰 때마다 진동이 징징 울렸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냥 뒀다. 법원 등기가 도착한 모양이었다. 오후가 되자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다. 나는 차를 한 잔 끓여놓고 소파에 앉아 메시지를 하나씩 재생했다. 녀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첫 번째 메시지. 엄마, 이거 뭐야? 법원 등기라니? 오해야.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빨리 전화 좀 받아봐.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세 번째 메시지. 엄마. 진짜 1억이야? 소송이라니. 아들을 고소해? 이게 말이 돼. 이거 취하해줘. 당장. 나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난단 말이야. 화가 나 있다. 자기 안위부터 걱정한다. 5번째 메시지. 당신 미쳤어?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나도 가만 안 있어. 나도 변호사 살 거야. 엄마 치매라고, 정신 이상이라고 증명해서 강제로 입원시킬 수도 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취하해. 본색이 드러났다. 협박과 폭언. 나는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마치 흥미로운 심리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연구자가 된 기분이었다. 녀석의 반응은 내 예상 시나리오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비굴함에서 분노로, 그리고 협박으로 이어지는 젖뻔한 패턴. 나는 휴대폰을 끄고 베란다로 나갔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시작이다. 진흙탕 싸움이 되겠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뒤에는 변호사가 있고, 내 옆에는 이웃이 있고, 내 손에는 진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녀석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슬프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다. 소송이 제기된 후 며칠간은 법적 공방과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아수라장이었다. 예상대로 민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녀석은 SNS를 통해 비열한 여론전을 시작했다. 자신을 치맥이 있는 노모의 망상에 시달리는 불쌍한 아들로, 나를 자식의 등골을 빼먹다 못해 고소까지 하는 비정한 어머니로 둔갑시켰다.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다. 법정까지 가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겠다. 녀석의 게시글에는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다. 힘내세요. 노인성 질환이 무섭네요. 효자가 고생이 많네.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나는 그 역겨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헛구역질을 참아냈다. 하지만 상처받지는 않았다. 내 손에는 거짓말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 명백한 증거가 쥐어져 있었으니까. 진짜 붕괴는 법정 밖에서 시작되었다. 천 변호사가 내 모든 증거, 자료, 은행 거래 내역, 도용된 카드 명세서, 위조된 서명 감정서를 민우 측 변호인에게 전달한 직후였다. 민우의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녀석에게 끔찍한 진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100%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입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죄질이 너무 나빠요. 민우의 SNS 활동이 뚝 끊겼다. 그 정막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거웠다. 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합니다. 소송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겠답니다. 그 무렵 민우의 현실 세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 여사님의 정보통에 따르면 녀석의 회사와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다. 며느리 지은은 모임에서 누군가가 남편이 어머니 돈 문제로 고소당했다며 라고 묻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를 떴다고 한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지은에게 사기꾼 남편이라는 꼬리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으리라. 녀석들 부부싸움, 소리가 복도까지 들린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민우는 내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그 어떤 욕설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녀석의 숨통을 조였다. 결국 소송 제기 3개월 만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건은 전적으로 내가 제시한 그대로였다. 민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법정에 서는 순간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이 공개될 것이고 다니던 대기업에서도 해고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횡령한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내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6개월 이내에 분할 상환하되 단 한 번이라도 연체할 경우 합의는 즉시 파기되고 형사소송을 재개한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조차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라며 만류했던, 하지만 내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조항을 추가했다. 피고 이민우는 자신의 SNS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한다. 본인이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하고 금전을 편취했음을 시인하고 소송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일주일간 삭제하지 않는다. 민우는 이 조항을 빼달라고 길길이 날뛰며 저항했다. 그것은 녀석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한 자산가 효자 코스프레라는 가면을 스스로 박살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조항이 빠지면 합의는 없다. 감옥에 가라.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마침내 사과문이 올라왔다.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건조하고
딱딱한 문체였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본인은 어머니의 계좌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깊이 반성하며 인터넷 공간은 발칵 뒤집혔다. 녀석을 옹호하던 사람들은 배신감에 댓글을 달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찼다. 녀석이 그동안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 디지털 난장판을 지켜보며 복수의 쾌감이 아닌 차분한 종결의 안도를 느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다. 첫 번째 합의금이 내 새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후 매달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돈이 들어왔다. 녀석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빚을 내서라도 돈을 갚았다. 모든 돈을 돌려받은 후 나는 그 돈을 다시 저축하지 않았다. 녀석을 위해 단 1원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60도에 평생 처음으로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사치를 부렸다.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그리고 기차를 탔다. 내가 향한 곳은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아들을 위해 살았고 깨져버린 가정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을 한 채 샀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볕이 잘 드는 마당이 있는 아담한 주택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평생 꿈만 꾸었던 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수국을 심고 상추를 심고 마당 한편에는 작은 벤치도 놓았다. 그 집은 내 땀과 눈물이 아닌 정의를 통해 되찾은 내 존엄으로 산 성이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이 집의 벽돌 한 장, 흙 한 줌까지 온전히 내 것이었다. 마지막 합의금이 입금된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그가 내게서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두렵지 않았다. 여보세요.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위축되고 비굴해져 있었다. 엄마, 돈 다 보냈어요. 확인하셨죠? 그래, 확인했다. 저기,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 한번 봐요. 제가 내려갈게요. 얼굴 보고. 화해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 너머 푸른 수평선을 응시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낡은 흑백 사진처럼 바래져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민우야, 나는 몇 달간 준비해온 마지막 말을 꺼냈다. 내가 알던 착한 아들 민우는 사실 처음부터 없었거나 아주 오래전에 죽은 것 같구나. 지금 내 전화기에 찍힌 번호의 주인은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다. 나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 민우예요. 엄마 아들이라고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나를 짐작 취급하지 않아. 내 아들은 내 노후 자금을 훔치지 않아. 너는 그냥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타인일 뿐이야.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녀석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다.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또다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연기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너를 사랑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서 문을 닫는 거란다. 네가 어디서든 잘 살길 바란다. 하지만 그 삶은 내 시야 밖 아주 먼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게 내 마지막 배려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뚝, 그 짧은 기계음과 함께 34년의 질긴 인연의 끈이, 아니 악연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보호였다. 지금 나는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뜬다. 알람 시계 따위는 없다. 쫓기듯 출근할 직장도, 눈치 봐야 할 상사도, 밥을 차려줘야 할 아들도 없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요리해 먹는다. 오후에는 햇살 쏟아지는 마당, 벤치에 앉아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저녁에는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며 커피를 마신다. 가끔 최 여사님이 버스를 타고 놀러 온다. 그녀는 양손 가득 떡이며 과일을 사들고 와서 옛 동네의 소식을 전해준다. 수자야, 너 얼굴이 폈다 폈어. 10년은 젊어 보여. 그녀의 말처럼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찌들고 지친 노인이 아니다. 눈빛은 맑아졌고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다. 이것이 나의 승리다. 단순히 돈을 되찾아서가 아니다. 아들에게 사과를 받아내서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긴 이유는 나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가치는 자식에게 얼마나 희생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무조건적인 인내가 사랑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배웠다. 거절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경계를 긋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울타리라는 것을, 그리고 평온함은 타인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트로피라는 것을. 나는 닫힌 대문 밖을 향해 조용히 속삭인다. 잘 가라, 내 아들. 그리고 어서 와라, 나의 진짜 인생아.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수국을 흔들었다. 꽃잎들이 환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다. 나도 따라 웃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